6월 중순부터 시작된 장마가 벌써 열흘째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화련은 우산을 꼭 쥐고 성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른의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요즘 들어 어깨가 자꾸 구부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우산 제가 들어드릴게요. 사위 서준영이 성당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43살의 준영은 늘 그랬듯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이화련의 우산을 받아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신발을 털면서도 그의 표정은 한결같이 온화했어요. 준영아, 미안하다. 비 오는데 또 나를 데리러 와서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혼자 이런 날씨에 나오시면 어떡해요. 성당 마당은 축축했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준영의 미소만은 늘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일정한 온도가 요즘 들어 이화련에게는 조금씩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세요. 미정이 기일이 다가와서 그런가요? 이화련의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딸 미정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은 처음 그 순간으로 돌아갔어요. 특히 이런 비 오는 날이면 더욱 그리웠습니다. 그런가 보다. 비만 와도 미정이가 생각나니까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인데 일본의 경치 좋은 곳에 요양 전문 호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만 그곳에서 기력을 회복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준영의 제안은 갑작스러웠지만 진심 어린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화련은 왠지 모를 망설임이 들었어요. 일본까지 가서 혼자 있으려니 걱정되는구나. 혼자가 아니에요. 거기 직원들이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 음식도 제공한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자주 안부 전화도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집에 돌아온 후 이화련은 거실 소파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들을 보며 미정이를 떠올렸어요. 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날이면 함께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본 호텔 예약하려면 서류가 좀 필요해요. 신분증이랑 통장, 보험 서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준영이 차를 내어주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챙기면 되는데 어머니는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잖아요. 제가 정리해 둘게요. 실수라도 하면 안 되니까. 이화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사실이었지만 아직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동안 비가 계속 내리자 이화련은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준영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준영은 평소보다 전화 통화를 많이 했고 서류를 뒤적이는 시간도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누구와 그렇게 자주 통화를 하니? 아, 회사 일이에요. 어머니 일본 여행 때문에 휴가 승인받으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네요. 그런 어느 날 오후 성당에서 안젤라 수녀가 갑작스럽게 집을 방문했습니다. 준영이 마침 외출한 사이였어요. 화련 언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안젤라 수녀는 60대 중반의 자상한 수녀님이었습니다. 미정이가 병원에 있을 때 자주 문병을 와주셨던 분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수녀님? 안젤라 수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이화련의 손에 조용히 건넸습니다. 미정이가 부탁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일 성당에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화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미정이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영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이화련은 재빨리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고 안젤라 수녀는 자연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아, 준영 씨 오셨네요. 화련 언니께 성당 소식 좀 전해드리러 왔다가 이제 가려고 해요. 수고하세요, 수녀님. 어머니 좀 잘 부탁드려요. 준영은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지었지만 이화련에게는 그 미소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젤라 수녀가 떠난 후 이화련은 혼자 방에 앉아 쪽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미정이의 글씨는 분명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따라가지 말라는 건지 왜 이런 말을 남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화련은 빗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의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마음속 의심의 씨앗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화련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인해 공기는 더욱 무겁고 축축했지만 안젤라 수녀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했어요. 준영은 회사에 일찍 출근한다며 8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성당 안 가셔도 돼요. 비도 많이 오고 있으니까 집에서 쉬세요. 괜찮다. 수녀님께 인사드릴 일이 있어서. 준영의 눈빛이 잠깐 날카로워졌지만 곧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회사에 늦는다고 연락하고. 아니야, 괜찮어. 혼자 갈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가거라. 이화련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영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당까지 가는 길에 이화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정이가 남긴 쪽지의 의미를 빨리 알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혹시 자신의 생각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준영은 1년 동안 자신을 정성껏 돌봐준 고마운 사위였으니까요. 성당에 도착하자 안젤라 수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녀는 이화련을 성당 뒷마당의 작은 사제관으로 안내했어요. 화련 언니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시면서 이야기해요. 사제관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밖에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안은 평화로웠어요. 수녀님, 어제 주신 쪽지가 무슨 뜻인가요? 미정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안젤라 수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이가 임종 직전에 저를 불렀어요. 그때 작은 USB 하나와 메모를 제게 맡기면서 말했죠. 수녀님, 제가 죽고 나면 우리 엄마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준영이를 조심해야 해요. 이화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이는 준영 씨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할 때는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녀는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내 이화련에게 건넸어요. 이 안에 미정이가 몰래 녹음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준영 씨가 어머니 몰래 알아본 재산 관련 서류들의 사진도 있고요. 이화련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딸이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럼 준영이가 정말로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미정이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였다면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겠죠. 어머니, 혹시 준영 씨가 최근에 어머니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나요? 이화련은 일본 요양 호텔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일본에 요양 호텔이 있다고 한 달 정도 다녀오라고 했어요. 서류도 자기가 다 정리해 준다고 하면서 안젤라 수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미정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어머니, 조심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준영 씨에게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행동하세요. 그리고 이 USB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혹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이화련은 성당에서 함께 봉사하는 이명식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전직 복지사로 이런 일에 경험이 많았어요.
이명식 형제님이 계세요. 그분께 상의해 볼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절대 준영 씨에게는 들키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화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우산을 든 손이 계속 떨렸어요. 1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사위가 사실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준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회사에서 일찍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당에 갔다 왔어. 비 오는데 괜찮으셨어요?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이화련에게는 이제 그 다정함이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괜찮다. 그런데 준영아, 일본 호텔 예약은 언제 하려고 하니? 아, 그거요? 다음 주쯤 하려고 해요. 서류 정리가 좀 복잡하네요. 그날 저녁 준영은 전화를 받기 위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이화련은 몰래 문 가까이에서 들어보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일주일 후에 출발 예정이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준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들렸습니다. 이화련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전화를 마치고 들어온 준영은 다시 평소의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일본 호텔에서 연락 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 출발하시면 된다고 해요. 그렇게 빨리? 네, 좋은 방이 갑자기 났다고 하네요. 놓치면 아쉬울 것 같아서 예약했어요. 이화련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준영아. 그날 밤, 이화련은 미정이의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어요. 엄마, 장마가 끝나면 진실도 드러날 거야. 준영이가 이상해. 엄마 재산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 내가 말해주지도 않았던 토지 보상금까지 알고 있었거든. 이화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걱정했다는 것이 가슴 아팠어요. 동시에 준영에 대한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이화련은 내일 당장 이명식을 만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화련은 준영이 출근하자마자 이명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8세의 이명식은 성당에서 10년 넘게 함께 봉사해온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영식아, 급한 일이 있는데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세요, 화련 누님? 목소리가 많이 심각하네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오늘 오후에 시간 될까? 물론이죠. 성당 상담실에서 만날까요? 고마워. 2시에 보자. 이화련은 미정이의 USB와 안젤라 수녀가 준 메모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준영이 정리해둔 서류들도 몰래 복사해서 가져갔어요. 오후 2시 성당 상담실에서 이명식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화련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바로 의자를 가까이 당겼어요. 누님,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이화련은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안젤라 수녀가 전해준 미정이의 메시지, 일본 호텔 이야기, 그리고 USB에 담긴 내용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이명식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일단 USB부터 확인해 볼까요? 두 사람은 상담실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미정이가 남긴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첫 번째 파일은 음성 녹음이었습니다. 미정이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마지막 녹음이 될 것 같아. 준영이가 요즘 이상해졌어. 엄마 통장 비밀번호를 자꾸 물어보고 보험 서류도 뒤적거리고 있어. 어제는 엄마가 모르는 토지 보상금 이야기까지 했거든. 분명히 어디선가 알아본 거야. 이화련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도 가슴 아픈데 그 내용까지 충격적이었어요. 두 번째 파일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준영이 몰래 복사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들이었어요.
이화련의 통장 사본, 보험 증권, 그리고 토지 보상금 관련 서류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예비 행위네요. 이명식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준영 씨가 누님 몰래 이런 서류들을 복사해 둔 거라면 분명히 나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일본 호텔 이야기도 의심스럽죠. 혹시 그 호텔 예약 확인서 같은 걸 보신 적 있나요? 이화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영이 모든 걸 자기가 처리한다고 했거든요. 누님, 지금 당장 그 호텔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그리고 준영 씨가 누님 명의로 뭔가 계약을 했는지도 알아봐야 하고요. 이명식은 컴퓨터로 일본 요양 호텔들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영이 말한 그런 호텔은 찾을 수 없었어요. 이상하네요. 준영 씨가 말한 조건에 맞는 호텔이 없어요. 혹시 호텔 이름을 정확히 들으셨나요? 아니야. 그냥 경치 좋은 곳에 있는 요양 호텔이라고만 했어. 이명식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복지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이런 사기 사건들의 패턴을 설명해 주었어요. 누님, 이런 사기꾼들의 수법이 있어요. 노인분들을 해외로 데려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현지에서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종 신고를 해도 해외라서 찾기 어렵고 그 사이에 재산을 모두 정리해 버리는 거죠. 이화련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준영이가 정말로 나를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누님명의 서류들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 더욱 위험하죠. 그때 이화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영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성당에 와 있어.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일본 호텔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집에 오시면 같이 정리해요. 알겠다. 전화를 끊은 후 이명식이 말했습니다. 누님, 이제 조심스럽게 행동하셔야 해요. 준영 씨에게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하시고 저희가 뒤에서 증거를 수집해봐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준영 씨가 보여주는 서류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그리고 혹시 통화하는 내용도 녹음할 수 있으면 좋고요. 이명식은 이화련에게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세요. 언제든 필요하면 사용하시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화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1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사위가 사실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집에 도착하자 준영이 거실 테이블에 여러 서류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일본 호텔 예약 확인서예요. 이화련은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이명식과 함께 본 정보와는 다른 점들이 있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보험 관련 서류고요. 준영이 내민 서류에는 이화련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준영아, 이 서류들 복사본 좀 줄 수 있니? 나중에 참고하려고.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요. 준영의 거절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이화련은 이명식이 준 녹음기를 몰래 작동시켰어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하나씩은 가지고 있고 싶어.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잃어버리실 수도 있고 제가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그날 저녁 준영은 또다시 전화를 받기 위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이화련은 녹음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가까이 갔어요. 네, 월요일 오전 10시 비행기로 출발합니다. 호텔 측에서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하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준영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 같은 톤이었어요. 이화련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준영이 정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었고 무언가 나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화련은 미정이의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너무 바보였구나. 내가 그렇게 걱정하면서 남겨준 경고를 이제야 이해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지? 엄마가 꼭 준영이를 잡을 거야.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마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 같았어요. 이화련도 이제 진실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영이 말한 출발일이었어요. 이화련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방을 챙기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이명식과 짠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드디어 출발이네요. 설레시죠? 준영은 여느 때처럼 밝은 표정이었지만 이화련은 이제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준영아, 혹시 일본에서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호텔에서 한국어 가능한 직원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매일 안부 전화 드릴게요. 이화련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매일 안부 전화라니 자신을 일본에 버리고 올 계획인 사람이 무슨 안부 전화를 하겠어요. 그런데 준영아, 혹시 호텔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급한 일이 있을 때 직접 연락할 수도 있으니까. 준영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그거요? 연락처는 제가 따로 정리해뒀는데 어머니께서는 그냥 제게 연락하시면 돼요. 더 편할 거예요. 그래도 적어놨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다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화련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늘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아침 9시 준영이 차를 뽑아왔습니다. 어머니, 출발해요. 공항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알겠다. 이화련은 가방을 들고 차에 탔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가지와 함께 이명식이 준 녹음기와 안젤라, 수녀에게서 받은 미정이의 USB가 들어 있었어요. 차가 출발하자 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결정하신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우울해 보이셔서 걱정했거든요. 그래, 미정이 기일이 다가와서 그런 것 같았어. 이번 기회에 마음도 정리하고 올게. 그러세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일본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지 마시고 저한테 바로 연락하세요. 이화련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자꾸 문제가 생길 것을 전제로 말하는 걸까요? 무슨 문제 말이니? 아, 그냥 해외라서 언어 문제나 그런 것들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준영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준영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그런데 혹시 일본에 계시는 동안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호텔이 좀 외진 곳에 있어서 전화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연락이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화련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준영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일본에 데려다 놓고 연락이 안 된다는 핑계로 시간을 벌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한국에 연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호텔 로비에 공중전화가 있다고 해요. 거기서 하시면 돼요. 공중전화라니 요즘 시대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이화련은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항에 거의 다 와갈 때쯤 준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네, 예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준영이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연락 왔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화련은 그 통화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준영이 한국어로만 대화했거든요. 일본 호텔이라면 일본어나 영어를 썼어야 하는데 말이죠.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준영은 이화련의 가방을 들어주며 체크인 카운터로 안내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체크인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예약 번호로는 예약이 확인되지 않는데요. 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네, 다시 확인해 봤는데 역시 없네요. 혹시 다른 항공사로 예약하신 건 아닌가요? 그때 이화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련 누님. 돌아보니 이명식이 안젤라 수녀와 함께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옆에는 경찰관 2명도 있었습니다.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이명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영 씨,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준영 씨죠? 사기 혐의로 동행 수사해야겠습니다. 무슨 사기요? 저는 장모님을 요양 보내드리려고 한 것뿐인데요. 그럼 예약이 안 된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서류들은 뭔가요? 경찰관이 준영의 가방에서 꺼낸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화련의 명의로 된 각종 계약서와 위조된 도장들이 나왔어요. 이화련은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준영은 정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었고 일본 호텔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였어요. 준영아, 왜 이런 짓을 했니? 준영은 더 이상 다정한 가면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어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쓰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잖아요. 미정이도 죽었는데 그 돈이 그냥 묻혀 있는 게 아까워서 이화련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미정이가 널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 미정이는 저한테 재산 이야기도 제대로 안 해줬어요.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보험 수익자도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저는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안젤라 수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영 씨, 미정이는 당신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어머니께만 알려드린 거예요. 뭐라고요? 미정이가 남긴 증거들이 다 있어요. 당신이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준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찰관들이 그를 연행해 가는 동안 이화련은 이명식의 부축을 받으며 의자에 앉았어요. 누님 괜찮으세요? 고마워, 영식아.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안젤라 수녀가 이화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련 언니 미정이가 어머니를 지켜준 거예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이화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딸이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장마가 그치고 하늘에 첫 번째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화련은 창밖을 보며 미정이에게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후 법정에서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화련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이명식과 안젤라 수녀가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서준영, 당신은 장모 이화련 씨를 상대로 사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은 수갑을 찬 채로 일어섰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판사님, 저는 진정으로 장모님을 돌보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우울해하시는 걸 보고 요양을 보내드리려고 한 것뿐이에요. 검사가 서류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존재하지도 않는 일본 호텔을 예약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피해자의 도장을 위조해서 각종 서류에 사용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사 결과 피고인이 말한 일본 요양 호텔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업체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꾼들과 공모해서 피해자를 해외로 데려가 버리고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릴 계획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화련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을 1년 동안 돌봐준 사람이 사실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판사가 이화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증인 이화련 씨,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화련은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법정은 조용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제 사위입니다. 아니, 죽은 딸의 남편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일본 여행을 제안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이화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기분을 정확히 표현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딸을 잃고 우울해하는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어떤 점이 이상했습니까?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서류들을 모두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복사본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호텔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검사가 미정희의 USB를 들고 나왔습니다. 증인께서는 딸 장미정 씨가 남긴 이 기록을 언제 처음 보셨습니까? 한 달 전에 안젤라 수녀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미정희가 임종 전에 수녀님께 맡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화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저를 정성껏 돌봐준 사위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정희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확신이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미정희의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엄마, 준영이가 이상해. 내가 말해주지도 않았던 토지 보상금 이야기까지 알고 있어. 분명히 어디선가 몰래 알아본 거야. 엄마, 조심하셔야 해요. 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이화련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이명식과 안젤라, 수녀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검사가 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떻게 피해자의 토지 보상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까? 준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이 컴퓨터에서 봤습니다. 허락 없이 본 것입니까? 네.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사기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준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자료들입니다. 피해자의 재산 목록, 보험 정보, 그리고 해외 사기 업체들과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이메일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준영이 사기꾼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어요. 한국에서 노인 1명 데려갈 예정. 재산 규모는 대략 10억 원 정도. 일본에 버리고 오면 수수료 20% 지급.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화련은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준영이 자신을 상품처럼 취급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 이메일들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미정희는 장모님 재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저도 가족인데 왜 믿지 못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이화련이 증언대에서 말했습니다. 미정희가 당신을 믿지 못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믿을 만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화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빗소리로 잠 못 자던 밤마다 제 딸의 목소리가 저를 일깨웠어요. 저는 치매도 아니고 망상도 아닌 사람입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똑똑히 알겠어요. 이화련은 준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 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죽어가면서도 저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 마음을 이제라도 알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합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도 잠시 숙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검사가 최종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가족의 신뢰를 악용한 배신 행위이며
고령의 피해자를 해외에 유기하려고 한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1년 동안 피해자의 신뢰를 얻으면서 동시에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만약 발각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이국 땅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딸이 임종 직전까지 어머니를 걱정하며 남긴 증거들이 이 범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죽은 자의 마지막 배려마저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준영의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서준영은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법정이 끝나고 나서 이화련은 복도에서 이명식과 안젤라 수녀를 만났습니다. 누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시겠네요. 고마워, 영식아. 그리고 수녀님도 미정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 덕분에 큰일을 면했어요. 안젤라 수녀가 이화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이가 정말 똑똑한 딸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생각했거든요. 이화련은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장마는 완전히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난 지 일주일 후 이화련은 처음으로 혼자서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준영이 사용했던 방을 비우면서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대출 신청서와 보험해지 신청서들이었어요. 다행히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준영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었구나. 이화련은 혼자 중얼거리며 서류들을 모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찰서에 추가 증거로 제출해야 했어요. 그날 오후 이명식이 찾아왔습니다. 누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어서 왔어요. 고마워. 집 정리하다가 또 이상한 서류들을 발견했어. 이명식은 서류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만약 우리가 막지 못했다면 누님은 완전히 무일푼이 되었을 거예요. 미정이 덕분이야.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준 거지.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명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누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이화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준영 사건 이후로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어요.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 그냥 조용히 살려고 해. 그런데 누님, 혹시 다른 분들도 도와주시는 건 어떨까요? 다른 분들? 누님처럼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사기는 더욱 심각하고요. 이명식의 제안에 이화련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누님의 경험을 나누시는 거예요. 어떤 신호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이죠. 이화련은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겠어요. 좋은 생각이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일단 성당에서 소규모 모임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복지사 경험이 있으니까 함께 도울 수 있어요. 그날부터 이화령과 이명식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당 신부님과 상의해서 매주 목요일 오후에 노인 보호 교실을 열기로 했어요. 안젤라 수녀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화련 언니, 정말 좋은 일이에요. 요즘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사기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거든요. 첫 번째 모임은 다음 주 목요일로 정했습니다. 성당 공지판에 안내문을 붙이고 주변 아는 분들에게도 알렸어요. 한편 이화련은 미정이의 방을 정리하면서 딸이 남긴 또 다른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과 편지들,
그리고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미정이의 일기를 읽어보니 준영에 대한 의심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준영이가 또 엄마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봤다.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아직 준영이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 엄마가 토지 보상금을 받으셨다는 걸 준영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나도 자세한 금액은 모르는데 준영이가 정확한 숫자까지 말하는 걸 보고 소름이 돋았다. 이화련은 딸이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미정이는 자신의 병과 싸우면서도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만약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준영이를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엄마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엄마를 지킬 수 있지만 내가 없으면 누가 엄마를 지켜드릴지 걱정이에요. 이 일기와 녹음 파일들을 안젤라 수녀님께 맡길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요. 이화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목요일이 되어 첫 번째 노인 보호교실이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했어요. 15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성당 소강당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화련입니다. 최근에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화련은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어떻게 사위에게 속았는지, 어떤 신호들을 놓쳤는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상의하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화련 씨, 어떻게 그런 걸 미리 알 수 있어요? 저도 아들이 자꾸 제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의심스러우면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것도 의심스러운 신호예요. 이명식도 복지사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처 방법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통장과 도장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어요. 그리고 큰 금액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은행에서 확인받으세요. 모임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화련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화련 씨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요. 저도 조심해야겠네요. 용기 내서 이야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주에도 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화련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밤 이화련은 미정이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이제 다른 분들도 도울 거야. 내가 엄마를 지켜준 것처럼 엄마도 다른 분들을 지켜줄게.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장마는 완전히 끝났고 이제 맑은 날들이 계속될 것 같았어요. 3개월이 지나고 9월 초가 되었습니다. 장마가 완전히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이화련은 성당에서 진행하던 노인 보호교실이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자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시가 성당 소강당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 맞아요, 누님. 지난주에는 30명이 넘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더 큰 공간을 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이화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준영 사건으로 되찾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작은 공간이라도 하나 마련해 볼까 해. 미정이가 남긴 유산도 있고 토지 보상금도 있으니까.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가요? 이화련은 며칠 전부터 생각해온 아이디어를 말했습니다. 노인 글쓰기 센터를 만들고 싶어. 어르신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길 수 있는 공간 말이야. 글쓰기 센터요? 응. 요즘 치매 예방에도 글쓰기가 좋다고 하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나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기억과 기록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 이명식은 그 아이디어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정말 멋진 계획이네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일주일 후, 이화련은 성당 근처의 작은 상가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1층에 있는 20평 정도의 공간이었는데 채광도 좋고 접근성도 괜찮았어요. 여기가 어떤 것 같아? 함께 온 안젤라 수녀가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분위기도 좋네요. 여기에 책상과 의자들을 놓으면 20명 정도는 충분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로 정하자. 이름은 뭐라고 할까? 이화련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비에 젖은 기억 서재는 어때? 장마철에 겪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모든 기억들이 소중하다는 의미로. 좋은 이름이에요. 시적이면서도 의미가 깊네요. 한 달 동안 준비를 거쳐 비에 젖은 기억 서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성당 신부님과 지역 구청장, 그리고 그동안 노인 보호교실에 참석했던 분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이화련이 개소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작은 공간을 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달 전에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도움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곳은 단순히 글을 쓰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기억들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화련은 가슴이 벅찼어요. 서재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자서전 쓰기 교실, 화요일에는 편지 쓰기 모임, 목요일에는 여전히 노인 보호 교육, 금요일에는 자유글 쓰기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자서전 쓰기 교실에는 12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했습니다. 이화련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23살에 결혼해서 미정이 하나만 키웠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딸을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미정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하던 시간들이 그리워요. 그 아이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선물 덕분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을 일찍 보냈어요. 군대에서 사고가 나서. 그래서 화련 씨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아픔이 있으셨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슬픈 기억도 글로 남기면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을, 어떤 분은 결혼 초기의 달콤한 추억을, 또 어떤 분은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보람과 어려움을 써내려갔어요. 이화련은 어르신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격려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김할머니, 그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던 이야기 정말 흥미로워요. 더 자세히 써보세요. 박할아버지, 사업 시작하셨던 이야기가 영화 같네요. 젊은 사람들이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목요일 노인 보호 교육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화련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들을 들려주었어요. 준영이가 저에게 일본 호텔을 예약했다고 할 때 예약 확인서를 보여달라고 했다면 더 일찍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반드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한 할머니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화련 씨, 가족을 너무 의심하면서 살기도 어렵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점이 가장 어려웠어요. 하지만 의심과 조심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두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죠. 이명식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밑에 확인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금요일 자유글쓰기 시간에는 다양한 주제의 글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손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어떤 분은 젊은 시절의 연애담을, 또 어떤 분은 요리 레시피를 써내려갔어요. 이화련도 함께 글을 썼습니다. 미정이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미정아, 엄마가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엄마를 지켜준 덕분에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단다. 고마워, 내 딸아. 한 달이 지나자 비에 젖은 기억 서재는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신문사에서도 취재를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오는 곳이 늘어났어요. 어느 날 오후 이화련은 서재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비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비가 와도 이제 무섭지 않아. 엄마가 이제는 강해졌거든. 문득 미정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장마가 끝나면 진실도 드러날 거야. 정말 그대로 되었어요. 장마가 끝나고 진실이 드러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화련은 우산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웠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고, 할 일도 있었고, 무엇보다 딸이 남겨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1년 후, 비에 젖은 기억 서재는 지역사회의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벽면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쓴 글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서가에는 완성된 자서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화련은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9시에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미정이의 이주기이자 서재가 문을 연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화련 선생님,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도착한 분은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75세의 김할머니는 서재의 단골 회원이었어요. 자서전을 완성한 후에도 계속 나와서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오늘 특별한 날이라며. 화련이 내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김할머니는 이화련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처음 서재에 왔을 때는 자식들과의 갈등으로 우울해하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밝은 미소를 찾은 상태였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자서전 쓰기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참석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완성된 자서전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화련이 말하자 어르신들의 얼굴에 설렘이 어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정성껏 써온 결과물들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발표한 분은 박영수 할아버지였습니다. 82세의 박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을 겪으며 가족을 잃었던 아픈 기억들을 용기 있게 글로 남겨왔어요. 제목은 보리밭 사이로 난 길입니다. 어린 시절 고향 마을의 보리밭을 걸으며 꿈꿨던 이야기들을 담았어요. 할아버지의 담담한 목소리로 읽어지는 글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소년의 이야기였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할아버지. 이 글을 읽는 젊은 세대들이 역사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화련의 격려에 박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화련 씨 덕분에 묻어둔 이야기들을 꺼낼 용기를 얻었어요. 고마워요. 두 번째로는 최말순 할머니가 발표했습니다. 7 자녀를 키우며 평생을 헌신했던 어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제목은 7개의 별이에요. 제 7 아이들을 별에 비유해서 썼습니다. 할머니의 글에는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기쁨과 걱정, 보람과 애환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특히 막내 아들이 의사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느꼈던 자부심이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에는 새로운 회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5명의 새로운 분들이 참여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화련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곳이에요. 이화련은 자신의 경험담을 간단히 들려주며 서재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글을 잘 써야 한다는 부담은 가지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문법이 틀려도 괜찮고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학력과 글쓰기는 관계없어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온 분들의 이야기가 더 값진 경우가 많거든요. 이명식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김순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같은 걱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멋진 자서전을 완성하셨죠. 김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화련 선생님이 차근차근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오후 3시가 되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교육청의 평생교육과 담당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이화련 선생님. 저희가 비에 젖은 기억 서재를 모범 사례로 선정해서 표창을 드리러 왔습니다. 이화련은 깜짝 놀랐습니다. 표창이라니,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요. 선생님께서 하신 일이 지역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 매우 큽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정신 건강과 사회 참여에 크게 기여하셨어요. 표창식에는 서재 회원들과 성당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이화련이 표창장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화련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저녁 무렵 서재 정리를 마친 이화련은 미정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산 하얀 국화꽃을 들고 갔어요. 미정아, 엄마가 왔어.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이화련은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오늘 표창도 받았단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미정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서재에서 만난 분들이 모두 가족 같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보여준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 나누고 있어. 이화련은 가방에서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요즘 들어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어요. 오늘의 일기를 써줄게. 미정이의 2주기, 그리고 서재 1주년.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표창도 받고 새로운 분들도 만나고. 하지만 가장 기쁜 건 어르신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 있게 발표하는 모습을 본 거야. 박영수 할아버지의 전쟁 이야기, 최말순 할머니의 육아 경험담. 모두 역사책에는 없는 소중한 기록들이야. 내가 엄마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이화련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고 저 멀리 희미한 무지개가 보였어요. 미정아, 무지개가 떴어. 비가 온 다음에 뜨는 무지개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나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화련은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개별 상담도 해야 하고 다음 달에 발간 예정인 서재 문집 편집도 마무리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다음 주에는 다른 지역에서 견학을 온다고 했으니 준비를 잘해야 했습니다. 비에 젖은 기억 서재의 경험이 더 많은 곳에서 재현되기를 바랐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이화련은 거실에 놓인 미정이의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매일 우산을 들고 다니는 거 알지? 이제는 비가 무서워서가 아니야. 준비된 사람이 되고 싶어서야. 인생의 비바람이 와도 당황하지 않는 사람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엄마가 이제 정말 행복해. 내가 준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있거든. 장마가 지나면 진실이 피어난다고 했지? 내 말이 맞았어. 우리 인생도 그렇더라. 그날 밤
이화련은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미정이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제가 엄마 딸인 게 자랑스러워요. 다음 날 아침, 이화련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비에 젖은 기억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소중한 기억들이 글로 태어날 예정이었어요. 우산을 든 이화련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비바람이 와도 두렵지 않았어요. 딸이 남겨준 사랑과 새로 만난 가족들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장마가 지나면 진실도 피어나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화련의 이 말은 서재를 찾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으며 폭풍 후에는 반드시 맑은 하늘이 온다는 믿음이었어요.